손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에 교수 생활을 한 27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정부연구소에 국토연구원이나 KDI 같은 데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는데요. 마침 이제 정년 퇴임을 기념해서 제자들하고 책을 한번 쓰자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 Why and How라는 책을 썼고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을 제가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면서 토론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화를 해보도록 하죠. 정부에서도 규제를 해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모든 측면이 불확실하죠. 부동산 시장이 실물 경제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 영향을 받는데 그 실물경제 시장과 금융시장 자체가 불확실하고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부동산 시장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솔직한 말씀이고요. 네. 거기다가 부동산 시장은 또 수급이라는 요인이 덧붙여지거든요. 지역별로, 유형별로 어떤 특정한 종류의 주택이 남아돌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도 붙어가지고 굉장히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다만 이제 작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어떤 시장 침체기에 접어든 것은 2020년하고 2021년에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주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죠. 가격의 급등이 어떤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장의 교정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런 현상도 또 덧붙여져 있는 것이죠. 실물 경제 시장하고 금융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 아마도 이것이 올해 하반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또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빨리 서울 지역 같으면은 시장 안정 내지는 회복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신축 주택들이 시장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항상 위험하고 또 지나놓고 보면 참 무모한 일인데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솔직한 생각. 솔직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자산 가격을 예측한다라는 것이 무모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 가격을 예측한다라는 것을 모든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나놓고 보면 다 틀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제학자들이 환율을 예측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만은 환율도 지나놓고 보면은 맞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도 자산인데 부동산만 예측하기 쉽다. 이 절대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을 예측합니다만은 지나놓고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반반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또 다른 자산의 경우에도 가격 거품이 생길 수 있죠. 생겨서 무럭무럭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또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제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봐도 딱 왜 생기는지 어떤 그 결정적인 생성의 순간을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여건이 돼 있어도 가격 거품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기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일단 가격 거품이 생겨서 자랄 때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부동산이면 부동산을 살 때 점점 그 실수요보다는 가격 상승을 겨냥하고 산다든가 그런 구매의 동기죠. 그런 비중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점점 또 부동산 쪽에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금융기관의 어떤 부동산 익스포저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무언가 공통의 믿음이 또 돌아다닙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옛날 가격은 잊어버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격이 형성될 거야. 이런 어떤 믿음 같은 게 또 돌아다니고 대표적으로 80년대 일본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것이 그렇고요. 90년대 말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그랬고 빅테크라고 하는 최근에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도 그동안 그랬던 것 같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사람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또 투자를 해서 수익이 좋으니까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고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선순환이라고 보면 선순환, 악순환이라고 보면 악순환 이런 것이 지속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부동산 가격 거품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3조 호황 시대도 있었고요. 2000년대
들어서도 있었고, 뭐 최근 2020년, 21년에 가격 상승기에도 그렇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적어도 2020년 이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의 경우에는 가격 거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격 거품의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거품이 꺼질 때 가격이 아주 급락한다라는 수준이거든요. 현상이거든요. 아주 처참하다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이것이 거품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전에는 뭐 그런 현상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2020년, 21년에 가격이 아주 폭등을 하고 최근에 이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를 봐야 이것이 거품이었다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그것이 거품이었다라고 그냥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거품이었다라고는 단언을 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게 빠질 거라고 보세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가격을 예측한다. 특히 이제 자산의 가격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신의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고 저는 사실은 뭐 솔직한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 40% 빠진다, 50% 빠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옛날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3조 호황기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됐을 때 반으로 떨어진다 무슨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도 그랬군요. 또 아시아 금융위기 때도 영원히 부동산 가격은 살아날 수 없다. 뭐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뭐 책도 쓰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틀렸잖아요. 틀렸죠. 그리고 지금도 뭐 어떤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었던 분들이 5년 후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분들은 뭐 당장 또는 뭐 내년까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랐는데 그 정책들이 시장이 침체된 이후에 이제 효과를 발휘해서 침체를 더 깊게 한다.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죠.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는 경기 변동이 있으면 그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경기 변동의 진폭을 더욱더 키우는 정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것을 했어야 됐느냐?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상당 부분은 시장의 경기 변동을 지나가도록 뒀어야 되고 다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주로 새 아파트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8년, 10년 거의 못하도록 묶어놨으니까 그렇죠. 뭐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랬습니다만은 시장이 원하는 주택들이 안 나오고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큰 돈을 쓸 용의가 있고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고 그런 현상들이 주변으로 확산되가 나가고 뭐 이것이 주택 가격을 올리는 어떤 뇌관 역할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할 일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랄까 또 이념적인 동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했고 해야 될 일들을 너무 안 했고 이것이 참 유감스러운 거죠.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가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걸 하시잖아요. 전문가 협의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막 제언을 해주시지 않으시나요? 문재인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의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 김현미 장관이 처음에 국토부 장관이 됐을 때 국토부 공무원들을 쫙 모아놓고 슬라이드 쇼를 했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 슬라이드가 국토부 홈페이지에 오랫동안 떠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투기자들이 너무 많은 집들을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없다. 이것이 요지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수십 년 동안 주택 정책을 해왔던 공무원들 전부 다 전문가들 아니에요. 전문가들한테 세뇌를 시키거나 뭐 이랬던 거죠. 그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말하고 또는 믿음하고 상반되는 얘기는 뭐 일체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교수님들이 얘기를 해도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이제 통계의 문제인데요. 지금 뭐 수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사실 지금 보면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었고 정부는 뭐 그 숫자를 근거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별로 안 올랐으니까 뭐 국민들이 너무 민감하게 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현실이랄까 이것하고 참 괴리돼 있는 뭐 그런 세상에 살았던 분들인 것 같아요. 투기와의 전쟁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60년대 한 중반 후반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거지요. 그 당시로서는 이제 토지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투기꾼들이 뭐 설치고 다니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된 그 투기의 전쟁이 지금까지 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거의 기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요. 또 이것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들어갔어요. 6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60년 동안 정부가 투기 억제를 해왔으니까 국민들도 투기 억제를 해야 되는구나. 부동산 정책의 요체는 투기 억제를 해야 되는 거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세금도 높여야 되고 뭐 금융 규제도 해야 되고 규제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다들 생각하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 투기억제 정책이 성공했냐? 수백 번 했을 거 아니에요? 60년 동안. 경험을 쭉 놓고 보면 투기의 전쟁은 한 2달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맥시멈. 그러니까 정부가 뭐 검찰과 국세청과 국토부와 뭐 합동단속반을 내려다 보내고 토지 가격이 오르는 지역의 중개사들은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문 닫고 중개사들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죠. 네.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돌아오지만 그 시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개사들이 다시 돌아오고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은 또 오르죠. 이 현상을 수백 번 했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고 정치적으로는 효과가 있죠.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투기 억제를 해서 그 지역이 가격이 안 오르게 됐어. 이런 느낌을 주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오를 건 다 올랐고 또 다시 우리가 투기 억제를 해야 되고 투기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또 봉착하는 거죠. 그냥 60년 동안 해서 안 됐으면은 이거는 아마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래야 되느냐. 문재인 정부가 이 박정희 정부가 시작했던 소위 투기억제 정책을 가장 충실하게 이어받아서 가장 극단까지 밀어붙인 정부지요. 그렇게 박정희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박정희의 정책은 그렇게 열심히 이어갔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번이. 네. 똑같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10년 전에 부동산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그때도 실패했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시면서 가지고 있던 유감이랄까 후회랄까 중에 하나가 다른 거는 내가 되게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 주택정책은 제대로 안 됐다. 제대로 안 됐다는 건 원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회를 말씀하시고 여하튼 그때 부동산 정책을 했던 사람이 10년 동안 이제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때 내가 요거 좀 강력하게 더 밀어붙였으면 좋았을 걸. 이거를 더 세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옛날에 못했던 거 이번에 다 해보자라고 해서 세금도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올리고 금융 규제도 엄청나게 하고 일반적인 규제도 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본 거죠.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이런 거 너무 세게 했으면 안 됐어. 시장하고 좀 대화를 했어야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달라졌을 텐데 시장이라는 것은 때려잡는 거야. 그러니까 두더지가 나오면 또 때려잡고 또 나오면 또 잡고 이렇게 해서 두더지가 다 죽을 때까지 때려잡을 거야 라고 했던 게 문재인 정부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결국 시장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싸우고 5년 동안 싸운 거죠.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됐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아마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후보이셨을 때, 대선 후보이셨을 때 내놓으셨던 공약을 보면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전부 다 실패고 나는 완전히 그걸 부정을 한다. 규제도 많이 할 것이고 세금도 많이 깎아줄 것이고 금융 쪽도 풀어줄 것이다라고 대선 공약은 내세우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후보보다도 더 시장 친화적이고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뭐 대선에서 이제 지고 난 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일종의 공약 먹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언론과 투기꾼 그다음에 토건족들의 집값 담합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렸다. 나는 이 주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조차를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투기꾼이라는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정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주택자들을 말하는 거. 다주택자들이 무슨 뭐 그룹을 지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투자를 하고 다녀요? 그냥 각자 자기 사정에 따라서 집이 2채 있기도 하고 3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요새 빌라왕들 얘기하잖아요. 뭐 몇백 채를 갖고 있다, 뭐 몇천 채를 갖고 있다,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집값을 그렇게 대단히 많이 올렸어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망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의 주택수 한 2천만 정도 되고요. 주택시장에서 주거를 해결하는 소비자도 한 2천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담합을 해서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죠. 특히 이 주장에서 문제는 토건족이란 말이 나오는데 토건족이 누구예요? 이건 일본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일본에서 건설업체들이나 어떤 지방 정치인들이 정부 예산을 따다가 자기네들끼리 잔치를 벌이면서 쓸데없는 토목공사 같은 걸 하는 이런 그룹의 사람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실체가 있죠. 우리나라에 누가 그래요? 현대건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현대건설이 집값 올리려고 열심히 해요? 대우건설이 해요? 이런 얘기들이 듣기는 그럴듯하지만 아무 실체도 없고 의미도 없는 우리나라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그런 주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음모론적인 시각이죠.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때려잡자.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먹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어떤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자율과 국민소득과 무슨 주택의 수요와 공급과 그런 변수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거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때려잡으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거다. 그거는 듣기는 좋을 줄 몰라도 사실은 아닌 거죠. 다주택자들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갖는다라고 주장하는 건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집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가 가지면 내가 못 갖는다라는 생각인데 다주택자를 다른 말로 하면 임대주택 공급자예요. 내가 집을 세 채 갖고 있다 할 때 내가 그 집 세 개에 다 살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한 집에 살고 두 집을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놔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시장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거죠. 다주택자를 다 때려잡으면 그 많은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는 어디 가서 살겠어요? 이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주택시장이 안전될 거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현실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생각이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한 사람들을 때려잡으면 나머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거라는 그런 어떤 희생양 찾기?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뭐였어요? 다주택자를 열심히 때려잡자고 한 결과가 결국 전세 월세가 오르는 결과 아니었어요. 그 다주택자들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많이 입은 거죠. 그런 정책들. 불로소득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노동이 아니면 소득의 창출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현대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노동 말고 자본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뭐 감성도 중요하고 디자인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러죠. 부동산도 당연히 생산 요소 중에 하나니까 불로소득을 비난하는 얘기는 아마 19세기의 마르크스적인 사고방식 아닌가 싶은데 마르크스. 아니 자본이 없으면 노동만 가지고 가치를 창출한다면 뭐 우리나라나 아프리카 무슨 뭐 콩고나 이런 데랑 생산성이 뭐 다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잘 사는 이유는 뭐예요? 자본이 많이 축적돼 있고 또 뭐 기타 다른 생산 요소들이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부동산도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이고 뭐 주택이라는 것도 그렇죠. 주택이라는 것이 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생산 요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차별화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불로소득이 없도록 100% 이득을 환원해야 된다는 거는 현대 경제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죠. 오히려 자본 축적이 많이 되도록 자본을 우대하고 그중에는 부동산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마도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바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이득세, 뭐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이득이 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근로소득세보다도 낮게 매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근로소득보다는 항상 세금이 높죠.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현대 경제의 메커니즘이 뭐냐? 자본 축적이 많이 될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잘 살게 되고 경제가 강해지고 윤택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염려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양극화에 대한 문제, 자본 축적된 사람과 아닌 사람?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항상 신성한 것이고 노동이 우대돼야 되는
의뢰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워낙 사람들의 관념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해놓고 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자산이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됐다. 이런 꼴을 못 봐준다라는 것이 국민 정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미국은 임대사업자를 되게 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다주택 강화저 특혜꾼이라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건실한 임대사업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은 우리나라도 임대사업자를 육성을 해서 이분들이 무주택자한테 임대주택을 제공을 하는 대신에 뭐 세제 혜택 같은 걸 좀 주자.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초기에는 그랬는데 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임대사업자들은 갭 투자를 하는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때려잡아야 돼. 그래서 그 전까지 주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없애버리고 맞습니다. 세금도 중과세하고 하니까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십 배 증가한 종부세 부담을 못해서 아예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겼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걸 보면 참 유감스럽죠. 주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비싸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수를 써도 그냥 토지를 좀 싸게 분양을 할 수도 있고 뭐 분양가 규제를 할 수 있고 해봐야 국민 모두가 집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개 10분위 1로 모을 때 하위 한 3분위 정도까지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려운 계층이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세금을 많이 매긴다. 백날하배가 소용없는 거죠.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소득, 또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생각하면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느냐. 집값을 떨어뜨려서 소유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임대주택을 싸게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거나 또 그분들이 부족한 소득을 좀 도와주어서 민간 섹터에서 임대주택을 찾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방향이죠. 집값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려서 누구나 집을 갖게 한다라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층별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고 또 원하는 집의 어떤 유형이나 규모나 이런 것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계층별로 다른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모든 무주택자를 위해서 집값은 떨어질수록 좋아. 올바른 정책 방향일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수십 가지이고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수십 가지이고 또 단기적으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장기적으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르고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꼽아봐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이론적인 결론하고 서로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세금을 많이 매겼는데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또 어떤 시기를 놓고 보면 이자율이 올라갈 때도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오르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시장이 미쳤냐, 시장이 이론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또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에 작동하는 여러 요인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각각의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시차도 다를 수 있고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는 아까 얘기한 세금이 오를 땐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이자율이 오를 땐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론적인 결론하고는 다른 현상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저희가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볼 때 그 교수님은 공급에 대한 개념을 어떤 식으로 좀 잡으세요? 예를 들면 전체 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전체 주택의 스탁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에 집이 한 2천만 호 정도 있고 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한 2천만 가구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뭐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것은 전체 주택의 스탁과 그것을 공급으로 하는 수요 공급 관계를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신축주택은 거기에 비하면 작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한 30만, 35만 이 정도가 이제 매년 나오는 주택의 숫자인데 그러니까 신축주택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체 주택 시장의 가격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하지요. 사람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만 신축주택을 원하는 사람들 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신축주택을 원하는데 이놈의 주택들이 안 나와요.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좀 새 아파트를 사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특정한 유형과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겠죠. 그러면 재고주택이 좀 더 영향이 크다고? 당연히 크죠. 당연히 크고 저는 신축주택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지만 또 그것이 일정한 파급 효과가 있지만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도권으로만 이렇게 한정해서 보면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신축 공급. 예, 사람들이 원하니까. 원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재고주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강남 시장 같은 한정된 시장을 얘기하면 거기서는 신축주택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크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천만 주택가 2천만의 가구를 얘기하는 전국적인 주택시장을 얘기할 때는 신축주택의 영향력이 별로 없죠. 공급이 적다 많다의 어떤 판단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10만이고 공급이 10만이다. 그런 물량적인 대비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이라도 이쪽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럼 강북에서 또 넘어갈 사람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저는 수급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오르면 이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구나라는 시그널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는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구나, 이런 시그널이 아닌가 싶어요. 가격을 보면 그 가격이 갖고 있는 정보가 수급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기 신도시에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뭐 주택수가 늘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들이 전부 다 새 집이 되고 주변 지역이 다 좋아지면 결과가 된다면 주택 가격은 오르겠죠. 그렇지만은 뭐 수도권 전체 아파트 시장을 본다거나 그러면 거기서 공급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수요 분산 효과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겠죠. 시장의 범위에 따라서 상반되는 것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토지 분야에도 그린벨트를 규제 완화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겠죠. 규제 완화가 되는 지역에. 그렇지만은 거기에 집들을 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주택 가격이 아무래도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고 안정이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만 보면 가격이 오르지만 전체 시장을 보면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 이렇게 하여튼 나눠서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공급 얘기하니까 서울은 지을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뭐 저도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꾸준히 추진을 했다라면 시장에서 원하는 새 아파트들이 좀 많이 나왔을 것이고 주택가격 상승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은 뭐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주변 지역한테도 피해를 안 주면서 살기 좋은 어떤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그린벨트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니까. 후손을 위한 거다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네, 후손을 위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후손이잖아요. 1970년부터 그린벨트를 썼는데 지금 후손이 아니면 누가 후손이에요? 우리 밑에 후손 별로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소멸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누구 후손이 있어서 그 후손을 위해서 땅을 물려줘요? 우리가 후손이다. 네, 우리가 후손이죠. 그러니까 토지 시장도 그렇고 주택 시장도 그렇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를 들면 등기제도 같은 거 없이 주택 시장이 성립할 수 있겠어요? 무슨 저소득층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하겠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는 뭐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들 당연히 필요하죠. 요새 뭐 층간소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한 집에서 있는 일이 자기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이제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외부 효과를 컨트롤한다거나 이거 정부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심지어는 가격이 오르도록 하거나 내리도록 하거나 누가 어떤 집에 가서 살게 하거나 못 살게 하거나 이런 것까지 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하지 말고 시장이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런 거죠. 저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특히 뭐 서울의 강남 지역 같은 걸 보면 그래도 중산층 내지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집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허물고 새로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많이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남들한테 많이 피해 주는 바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둬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일은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뭐 그 개발 이익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 개발 이익이 생기면은 나중에 세금 매길 때 양도소득세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정부나 서울시 생각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재개발을 하게 해가지고 집값이 오르면 그 효과가 뭐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무슨 뭐 세입자들이 거기서 쫓겨나고 무슨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세입자들은 세입자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주면 되고, 집값이 퍼져나간다라는 생각은 뭐 여기에 관련된 연구들도 좀 있습니다. 맞는 뭐 보면은 또 그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좋은 효과가 있겠죠, 분명. 생활 환경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생활 환경이 좋아져서 좋은 집이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새 집에 살도록 집을 고쳐 짓게 하는, 새로 짓게 하는 것과 뭐 걱정하는 바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제 정부하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균형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못하는 쪽으로 해서 거의 뭐 8년 10년 동안에 재건축을 못하도록 틀어막았었죠. 해왔으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부동산의 관점에서 이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시장을 정상화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계속 지금 정부가 규제 완화책 같은 거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걸 보고 놀라는 거는, 아니 이렇게 쓸데없는 규제가 그렇게 많았어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쌓아온 정책들을 한꺼번에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할 정도로 많이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가려내서 시장한테 맡길 일은 과감하게 시장한테 맡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그것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푼 거 아닙니까? 아직도 남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맞습니다.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네. 시장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아지면 또 그것도 뭐 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런 규제나 세제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분들의 영혼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제를 강하게 해서 세부담을 높여가지고 부자들을 압박을 하겠다. 또 그렇게 해서 집을 내놓게 하겠다. 이런 것이 거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세제 완화나 이런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세금하니까 생각나는데 종부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참여정부 때 2006년 7년 때 만들어졌죠. 그때 이제 강남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네. 강남 집값을 낮추려는 뭐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가 이 종부세였죠. 새로 항목을 만든 거네요. 네, 없던 걸 만들었죠. 와. 어떤 걸 만들었는데, 이제 강남 집값을 낮추겠다라고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을 겨냥한 집값을 잡겠다라는 것이 정책 목표일 수는 없으니까, 무슨 뭐 형평이니 효율이니 그런 그냥 주저리 갖다 붙여가지고 세금을 도입했습니다만은, 여하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럼 세금 없애야지요. 그래서 저는 종부세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완 대책 없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그렇게 세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점점 과세 대상이 넓어지고 또 문재인 정부 때 강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금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뭐 3억짜리 집 2개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아니 3억짜리 집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자산이 6억밖에 안 되는데 세금을 자기보다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이게 무슨 형평에 맞는 얘기예요? 효율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보더라도 이 세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세금인 거죠. 근데 왜 안 없어졌죠?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영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세금을 만들고 강화한 사람들은 그 세금을 없애거나 완화한다면은 존재의 가치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기득권의 문제가 있어요. 이 세금은 걷어가지고 지방한테 나눠주거든요. 지방은 점점 돈을 많이 받아 썼는데 이 세금이 없어진다거나 완화되면은 받아야 될 수입이, 교부세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완화하는 것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은 거죠. 그 돈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 달라거나 뭐 이런 요구를 하겠죠. 윤석열 정부는 아마도 뭐 완화하거나 뭐 폐지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고 싶겠습니다만은 뭐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양도소득세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도소득세는 자본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인데, 그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면 사람들이 자본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자본 투자를 안 하면 자본 축적이 안 될 거고, 주택의 경우에도 뭐 새 집을 사는데 사람들이 돈을 쓰거나 이런 거를 점점 적게 한다면은 전체적인 주거 수준의 향상이랄까 이런 것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걸 볼 때 아마도
근로소득세의 세율보다 그죠? 한 1%포인트 정도 높은 그런 정도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보다도 낮은 세율을 매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낮게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고 근로소득세보다 그죠? 조금 더 높은 정도 세율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뭐 75% 세율을 매기는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세율이죠. 근데 세금은 나라마다 워낙 달라요. 예를 들면은 뭐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OECD 국가 한 35개국, 6개국을 놓고 보유세 부담이 얼만큼 되는가를 보면 그 레인지가 천차만별이에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나라들이 뭐 1%, 그 자산 가격의 1%, 그다음에 뭐 GDP 대비 비율로 보면은 뭐 몇 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높은 비율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중간쯤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건 나라마다 고유한 역사가 있고 고유한 어떤 필요가 있고 해서 조금씩 진화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가자 또는 무슨 뭐 블란스처럼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다만 이제 세금 하나하나의 세금이 갖고 있는 문제가 워낙 많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방향은 조세 개혁의 어떤 대원칙 같은 거거든요.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고 이것이 모든 종류의 세금에 있어서의 개혁의 원칙이다라는 것이 이제 재정학자들의 공통된 믿음이고요. 아마도 그 원칙이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을 개편해 나갈 때도 원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원가 공개거든요. 이 두 가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 소용없죠. 전체적인 집값의 수준이 아주 좁은 분양시장 때문에 좌지우지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2천만 호의 주택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에 뭐 매년 한 30만 원, 35만 원, 5만 원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을 움직인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냐? 그건 아니죠. 그냥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그 효과는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로또 당첨의 기회를 주는 거 말고는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분양가 공개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했었죠. 이미 했었는데 그때도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때 효과가 없던 게 왜 지금 와서 갑자기 효과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해봐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효과가 없구나, 그럼 거기서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배우지 못하니까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 때 또 하고 더 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실패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분양원가 공개는 이게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논리로 그렇게 열심히 지금 서울시에서 SH에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SH는 그 SH 사장을 하고 계신 분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 된다, 주장을 계속했어요. 네, 열심히 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LH나 건설회사가 폭리를 취하니까 네. 그 폭리를 없애면 가격이 안정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폭리를 취하죠. 근데 경기가 나쁠 때는 다 망하잖아요. 주택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워낙 리스크가 많은 사업이에요. 땅을 살 때도 리스크가 많고, 인허가 받을 때도 리스크가 많고, 집을 분양을 할 때도 리스크가 많고,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도 리스크가 많고,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서 집도 잘 팔리고 뭐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런 똑같은 회사들이 경기가 나쁠 때는 망하잖아요. 호황기에만 보고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고 그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진단이지요. 경기 증폭이 심한데 호황기에도 이득을 못 보고 불황기에는 망하고 이런 사업이라면 누가 이 분야에 뛰어들겠어요? 아무도 집을 안 짓죠. 그러니까 호황기에 이 하이 리스크 사업에 하이 리턴이 있다는 것은 그런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오는 집을 사겠어요? 소비자들도 나름대로 다 비교하면서 집을 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건 말건 내가 생각할 때 적절한 가격이라고 하면 그 집을 사지요. 그래서 너무 비싸면 또 미분양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책 변수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 같아요. 정부가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다주택자가 돼서 임대주택
공급을 해주면은 세제 깎아주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돌아서가지고는 뒤통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저께까지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갑자기 안 돼.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일생 동안 각 가정이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또 의사결정을 하고 어렵게 결정을 내려서 실행을 해야 되고 그 실행한 결과가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자기 자손한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래 저래 그리고 정책을 수시로 뒤집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잖아요. 이것은 저는 정부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국민들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치열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렵게 결정도 내리고 실행도 해가는데 그거를 너무 가볍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5년 단임제에서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도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정부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돼 있는 룰을 깨트리지 말고 존중해가면서 가야 되지 않은가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택 문제를 너무 정치화, 이념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를 경제 문제로 보면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해 가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문제를 풀어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념적인 문제로 보고 아까 제가 영혼의 문제라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념적인 문제로 보고 어떤 정치적으로 자기 지지 세력들이 어떤 직결하는 문제로 보고 하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현장하고는 괴리된 정책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거 좀 이념적으로 치우쳐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외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소용없다니까. 얘기는 하시는 거죠.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신문에 컬럼을 쓴다거나 이런 거. 책 중에 하나가 제가 신문에 컬럼 쓴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만 거기서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도 아무도 읽지 않는 거죠. 가면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라고는 이렇게 할 텐데요. 이거 뭐 영혼의 문제인데 누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좀 나가셔서 얘기하셨어요? 제가 속해 있는 정부위원회 같은 것들이 그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위원을 바꾸고 이러는 때가 되면은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위원회에서는 해촉이 되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가봐야 좌절감만 느꼈을 테지만 그러면 그 성향에 맞는 교수님들 또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군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겠죠. 월간지처럼 20몇 번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에. 그런 정책들이 좀 이상한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저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었을 건데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근데 대개는 이제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지지층이나 이런 데서는 뭐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학자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쪽 얘기를 더 많이 들었겠죠. 국토부 장관이다. 아니면 뭐 대통령이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부동산 관련 정책은 무엇이세요? 지금 시점에서? 네, 지금 시점에서. 역시 재건축 재개발을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하는 공급의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그린벨트를 푸는 작업을 뭐 서서히 시작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스타디 같은 거, 공청회 같은 거, 또 뭐 여론조사 같은 거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후손이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써야 되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과도하거나 쓸데없는 규제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규제 지역 같은 것도 뭐 조정 지역이 있지, 뭐 투기 지역이 있지, 투기 예정 지역 뭐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뭐 이렇게 복잡해 제도가. 제도를 가장 단순하게 끌어갈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해서 단순화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노력, 정부의 예산이나 뭐 금융지원이나 이것은 역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정부의 정책의 포커스는 그쪽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정부의 포커스는 뭐였어요? 부자들이 더 부자 되는 것을 막자라는 것이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점 아니에요? 네. 그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동산도 결국은 시장이고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니까 수요 측의 어떤 요인들이 작동을 하는지 또 공급 측의 어떤 요인들이 작동을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너무 이렇게 시류에 휩싸여 가지고 패닉을 한다거나 또는 뭐 오버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랄까요? 어떤 정론을 펴는 분들의 글들을 많이 읽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분이 정론을 펴는지 잘 몰라가지고.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좀 교과서 같은 책들 있죠. 재테크 같은 책들 말고. 아카데믹한 네, 책들. 뭐 그런 책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